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한다면 뭐 큰 의미는 없었겠죠. 이런 개인들의 주식 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매수할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호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들이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16조 5천억 원을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주위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개인들의 매수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오늘은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개인은 꾸준히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 16조 5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락장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온 경우는 많았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은 개인의 신용 잔고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개인들의 신용 잔고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즉 기존의 주식시장에 참여하던 개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라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매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예탁금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맡겨둔 돈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4만원 초반이나 아니면 3만원대까지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고, 이건 역시 이번 지수 하락을 기회로 보고 주식시장에 새로 뛰어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보니까 개인들이 어디서 이 현금을 갖고 오는지 더 궁금해졌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산을 크게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눠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비율은 2대8 정도로 일본의 6대4, 미국의 한 7대3과 비교해 봤었을 때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 전체 규모가 약 1.2 경원으로 주식시장 1350조 원의 9배 수준이죠. 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고착화된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시중에는 많은 돈이 풀렸고, 부동산 불패 신화와 함께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었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내 통장에 뭐 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한다면 뭐 큰 의미는 없었겠죠. 그러나 2019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차액을 거액의 현금으로 보유한 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있는 곳이 바로 은행 예금인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총 1516조 원에 이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은행의 예적금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은행 예금이 소폭 감소했는데, 보통 예금은 작년 말 이후 5조 원, 정기 예적금은 작년 11월 이후 28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인들의 자금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자산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고 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개인들의 주식 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 벤처펀드를 출시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또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금융상품 간 손익통상과세를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이 다른 자산군에 비하여 개인들의 주식 투자에 호의적이죠.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당분간 예금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개인들의 주식 매수 유입에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반면에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만 투자를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안전하다는 삼성전자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3%에서 4% 정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이걸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식시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매수 이후에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손실본 금액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니까 추가 매수할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매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목돈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지속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부동산 가격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보니까 이전엔 없었던 주식에 관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한 2-3%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뭐 다른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어떤 테마주 같은 게 하루에 20-30% 정도 수익 나는 걸 보게 되겠죠. 그럼 이제 투자 자금이 작아서 뭐 삼성전자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수익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적은 수익 금액에 팔고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테마주를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돼서 수익이 많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고점에서 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손실이 많이 나게 되니까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을 넣지 못하고 그냥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의 매수세 유입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입되는 개인들의 신규 자금이 우량주에 장기간 투자하는 연기금 자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인들이 투자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가진 초심만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동학 개미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한 우량주로 멀리 그리고 길게 보는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봬요.